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뭘 얘기했냐면 남아있던 그 FTICR이랑 올비트랩이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뭐 프리 트랜스폼이라는 거에 의해서 그 빨리 도는 작은 이온과 천천히 도는 큰 이온들의 프리퀀시를 커런트 형태로 읽은 다음에 프리의 트랜스폼이라는 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질량 분석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러한 형태로 하는 게 FTICR 오비트랩이고 얘들은 가격이 비싸고 레졸루션이 좋다. 근데 두 개를 비교하면 FTICR 같은 경우는 좀 더 레졸루션 IQ가 너무 좋지만 그 하나를 읽어드리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서 약간 미스매치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레졸루션이랑 애큐러시를 낮추는 반면 읽어드리는 스캔 타임을 좀 빨리 한 게 올비트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비트랩이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팔리는 기기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민했던 게 레졸루션, 애큐러시, 그 다음에 아이소토프, 아이소토픽 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5kD에서 10kD 밑으로는 대략적으로 아이소토픽 모노 아이소토프 픽을 사용을 하고 그 이유가 되면 에버리지 값을 사용을 한다라고 몰레큘러 웨이트 에버리지 값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보여줬던 것들 보면 보세요. 여기 보면 단백질의 펩타이드의 모노 아이소토프 값이 729.3890인데 이론적으로 에버리지 값은 이렇게 되는데 증가하죠. 한 0.5 정도. 그죠? 그래서 이게 8kg, 그러니까 10kg 더 넘어가면 얘들 주로 사용하고 안 넘어가면 얘들 주로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잠시만요. 또 뭘 해야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 이야기했었죠. 캘리브레이션 질량 분석기를 사용할 때는 애큐러시를 가장 좋은 상태로 맞춰주기 위해서 뭐 중요한 실험할 때마다 캘리브레이션 솔루션을 넣어주고 캘리브레이션 버튼만 딱 누르게 되면 알아서 따다닥 끝나고 석세스가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실험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가장 맞는 가장 좋은 기기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캘리브레이션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량 분석기를 가지고 우리가 뭔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가 센트럴 도그마라고 얘기를 하죠. DNA, RNA, 프로테인, 메타볼라이트 아니면 표현형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DNA를 읽어드리고 연구를 하는 게 지노믹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RNA는 트랜스크립토믹스라고 얘기를 하고 프로테인은 프로테오믹스라고 그러고 메타볼라이트는 메타볼로믹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DNA랑 지놈이랑 뭐가 다를까요? 지인이랑 지놈이랑 뭐가 다를까요? 프로테인이랑 프로테오믹은 뭐가 다르고? 그래서 보통의 경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인이랑 지노몬 같은 경우는 지인이라고 하면 그 하나의 진, 뭐 예를 들면 하나의 진, 우리한테 가장 유명한 진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A라는 진이 있으면 그 어떤 단백질을 코딩하고 있는 하나의 DNA를 우리가 진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놈은 그 하나뿐만 아니라 전체 어떤 뭐 예를 들면 셀 안에 들어있는 모든 지놈의 지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통합적으로 보는 걸 지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로테인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프로테인은 그 단백질 하나, 프로테움은 그 단백질 주변에 있는 많은 다른 단백질들까지 포함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DNA 같은 경우를 연구할 때는 지노믹스, 진들의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를 보고 확인하는 거고 RNA 같은 건 트랜스크립토믹스 그리고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프로테오믹스, 메타볼라이트 같은 경우는 메타볼로믹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첫 번째는 솔직히 말하면 질량 분석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가 여기예요. 그 다음이 여기고 RNA,
RNA, DNA 같은 거 연구할 때는 보통 이 시퀀싱하는 일루미나라는 아주 유명한 기계가 있는데 얘들은 질량 분석기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기계를 통해서 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단백질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워크플로우를 합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분석하게 되면 첫 번째는 퀄리테이티브란 말은 뭐냐면 이 프로테인의 성질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단백질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단백질을 알아내는 방법을 질량 분석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제 샘플 단백질이 이렇게 있으면 그 단백질을 이제 뭐 제한 요소 같은 트립신 또는 뭐 키모트립신 이런 형태의 단백질을 가지고 이 효소를 가지고 넣어주면 얘들 어떤 순서로 쪼갭니다. 트립신 같은 경우는 알지닌이랑 라이신을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단백질 시퀀스가 이렇게 있으면 R로 되거나 K로 끝나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단백질 조각들로 만들어주게 되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AC에다가 인젝션을 하게 되면 AC가 분리를 하고 그게 따라서 이렇게 질량 분석 데이터를 넣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하나의 질량 분석 데이터고 각 초마다 스캔 타임마다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죠? 지금 한 순간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지만 뭐 0.1초부터 시작해가지고 0.1초마다 계속적으로 콜렉션 한다 그러면 그럼 60분 동안 0.1초 동안 하나씩 한다 그러면 0.1, 0.1이면 10개죠. 1초당 10개죠. 곱하기 60초에 60분이면 총 몇 개요? 36000. 맞나요? 1초에 10개를 넣고 1분은 60개 맞나요? 36,000개 이런 데이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표시가 되겠죠. 뭐 일루션 된 타임을 0.1초, 그 다음 거는 0.2초 두두두두 해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스캔 타임이 한 번에 스캔하는 속도가 0.1초다 하나씩 스캔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36,000개 데이터 컬렉션이 될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36,000개를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ACMS 크로마토그램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매스 데이터는 보통 M 오바지에 얘들은 인텐시티였잖아요. 근데 이 AC 크로마토그램은 얘들을 모아놓은 걸 다시 표현을 해요. 이렇게. 이런 시간. 0초에서 0분에서 60분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 인텐시티는 뭐냐면 매스의 토탈 인텐시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0.1초에 나온 이 수치들 있잖아요. 이 수치들 다 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각각의 각 0.1초마다 이렇게 포인트를 찍어주게 되죠. 포인트를 찍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좀 잠시만요. 제가 리얼 데이터를 한번 띄워드릴게요. 그게 여러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잠시만요. 자,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나와요. 보면 지금 제가 이 뒤쪽은 버릴게요. 앞쪽 10초 이상과 10분 차이는 뭔가 잡다하게 필요하지. 아이고 망했다. 잠시만요. 이거 버려버릴게요. 이거 제가 보여주면 이걸 크로마토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좀 익스펜전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저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뭐 정확한 시간은 대략적으로 27분 50 27.5 3초에 여기 포인트가 찍혔어요. 그런 다음에 27.59쯤에 여기가 찍혀요. 그 다음에 27.63에 여기가 찍혀요. 그래서 이걸 익스펜전 하면 그런데 그러니까 이 부분만 좀 더 세세하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들 모아놓으면 다음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높이 올라온 픽은 뭘 의미할까요? 그 상황에서 어떤 단백질이 뭐 제가 단백질을 분석했으니까 단백질이 뭔가 나왔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아무것도 없는 여기보다는 여기 뭔가 더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보면 어떤 한 포인트를 보아 찍게 되면
이렇게 이 시간, 즉 다시 말하면 42.87분에 나왔던 질량 분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M 오버 G 값이 나오고 여기는 relative abundance, 즉 intensity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두 가지 데이터가 나오게 되죠. 저는 이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몰레큘 질량 분석 데이터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거 이전에 이렇게 시간에 따른 그 매스 값을 다, 그러니까 MOG 값이 아니라 그 인텐시티를 다 합한 값을 나타내는 그래퍼가 있는데 그 그래퍼가 이 위에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찍게 되면 그게 대한 매스 값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매스 값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다시 확인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본 게 다음 같이 봅시다. 조금 자, 근데 예를 들면 여기 보이는 593.83이라는 픽이 있어요. 이 593.83이라는 픽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단백질인 건 알겠는데 펩타이드인 건 알겠는데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론적으로 제가 이거 여러분들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펩타이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글자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조합이 서열의 조합이 1024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케이 이게 펩타이드라는 시퀀스와 몰레큘러 웨이트는 같지만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이게 펩타이드인지 아니면 PPETI인지 아니면 PTEP 뭔지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기계적으로 이게 쉽게 아이솔레이션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픽을 이렇게 쉽게 아이솔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얘들을 액티베이션 시켜서 나이트로젠 가스나 힐륨 가스에 부닥치게 되면 얘들이 쪼개져요. 이렇게. 얘들이 쪼개지게 되고 근데 이 쪼개진 것들의 패턴은 여기에 디펜던트 하겠죠. 그 제가 말씀드렸던 어찌 보면 그 EI를 통해 가지고 케미칼들이 쪼개지는 패턴을 보고 걔들이 뭔지를 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펩타이드는 이 쪼개지는 패턴이 시퀀스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펩타이드 시퀀스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런 데이터를 얻게 돼요. 근데 사람 손으로 계산하면 손으로 시퀀스가 뭔지 오케이 펩, P, T구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긴 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게 질량 분석기를 통해서 단백질을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워크플로우고 그래서 보면 이 방식을 통해서 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셀의 단백질을 한 5,000개까지 아이디를 해요. 이 안에 5,000개의 단백질이 있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이스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게 여기 말하는 ID 알고리즘이 이게 아날리시스하는 이 ID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이거 프로그램마다 이름이 다 다르고 한데 알고리즘이 보통 지놈 시퀀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 시퀀스를 가지고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 데이터만 보고 단백질 시퀀스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기술이 발전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포스트 트랜스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 예를 들면 포스포릴레이션 글라이칸이 어떻게 붙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또다시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정량 분석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프로테오믹스라고 말하는 그 질량 분석기를 이용한 프로테오믹스라고 말하는 내용의 가장 이상적인 가장 간단한 워크플로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백질을 자르고 A실을 분리하고 질량 분석을 읽고 그 읽혀진 각 분의 질량 분석기 중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아이솔레이션하고 그리고 프래그멘테이션을 일으킨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픽의 시퀀스를 확인한다. 그럼 그 시퀀스 확인되는 픽이 쭉 나오겠죠? 그럼 뭔 단백질이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그리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메타볼로익스인데 제가 그림을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지금 단백질 그 펩타이드 그대로 넣었는데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고 막 이렇게 돼 있는 메타볼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HMS에 넣어서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자 하는 픽. 우리는 펩타이드도 그렇지만 메타볼라이트 같은 이성질체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이성질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또 분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한 다음에 쪼개주게 되죠. 그리고 예를 들면 MW 이거에
M 오버 G 값이랑 언제 일루션 됐는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얘들의 그걸 가지고 언제 뭐 예를 들면 52.95번에 일루션 됐습니다. 그 정보랑 MW 정보랑 그리고 이 프레그멘테이션 패턴을 가지고 아이디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샘플을 비교해서 뭔가 종류에 따라서 아니면 내가 DNA를 넣어줬는데 아니면 단백질을 좀 오버 익스프레이션 시켰을 때 메타볼라이트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이런 워크플로우를 사용하고 있긴 한데 그 디프레시에이션 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메타볼라이트 같은 경우는 그러면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에머지 프레그멘테이션 패턴 그리고 에실루션 타임을 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그보다 가장 좋은 거는 내가 그러니까 NMR이나 다른 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분석해 보면 이제 분석해 보면 스탠다드 머티리얼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 세 가지를 확인하게 되고 근데 내가 모르는 샘플에서 이 세 개가 일치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물질이라고 우리가 거의 확신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한 네 가지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게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볼라이트가 여러 이성질체가 있는데 그걸 디퍼런시에이션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건데 그러지 않으면 이제 얘들을 가지고 확인을 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긴 하는데 이 메타볼라이트를 분석하는 일들은 얼마나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쌓아놓느냐의 싸움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얘들이랑 조금 전에 말했던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질량 분석기를 사용하지 않지만 DNA 데이터, 지놈 데이터, 그리고 트랜스크립틴 데이터, 프로테인 데이터, 프로테오믹스 데이터, 멀티오믹스, 그러니까 메타볼라이트 데이터를 다 합해서 우리가 멀티오믹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이제 아직까지는 뭔가 각자의 데이터를 콜렉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러한 형태로 여러 데이터를 통합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바이오마크를 찾는다든지 우리가 질병이나 바이올로지를 이해하는 형태로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제가 지금 여기 디소시에이션 콜리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콜리전. 보면 콜리전 인듀스드라고 적혔는데 콜리전 인듀스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아이솔레이션 하는 애들을 아이솔레이션 내가 뭔가 프레그멘테이션을 가지고 정보를 얻어서 뭔가를 알고 싶다. 펩타이드 시퀀스를 알고 싶다. 메타볼라이트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는 이게 아이솔레이션한 애들을 액티베이션 시켜서 힐륨 가스나 나이트로젠 가스를 충돌시켜서 쪼개지는 패턴을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콜리전 인듀스드 디소시에이션 또는 뭐 콜리전 액티베이티드 디소시에이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간단하게 콜리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쪼개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첫 번째, 여기 보면 쪼개는 방법이 네 가지 정도 나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한 건 이거예요. 얘들을 액티베이션 시켜가지고 N2 가스나 힐륨 가스에 충돌을 시키니까 이렇게 쪼개져요.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거. 두 번째는 그냥 서피스에다가 충돌을 시켜서 뭐 서피스에 충돌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프레그멘테이션 패턴을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기술은 요새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메이저한 게 이거고요. 두 번째는 엘렉트론을 떨어뜨립니다. 엘렉트론은 여러분들 제가 EI 할 때 설명했죠. 엘렉트론은 제너레이션 되면 에너지가 70 일렉트론 볼트고 이온화되는 데 11 일렉트론 볼트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온화에 쓰이지 않는 거예요. 왜 이온화에 쓰이지 않느냐? 이온화는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기체화되면서 이온화가 된 건데 그러면 똑같이 우리 EI 사용하듯이 얘들을 떨어뜨려 보면 어떨까?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얘들을 떨어뜨려 보니까 쪼개져요. 잘 쪼개져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이거예요. 그리고 울트라 바이올렛 포토 디소시에이션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뭐 전기 에너지를 그러니까 전자의 에너지를 주고 에너지를 충돌해가지고 쪼개고 한데 그러면 뭐 에너지가 높은 UV 레이저를 쏴버리면 안 되겠냐라고 해서 UV 레이저를 쏘니까 또 쪼개져요. 근데 이거는 많이 사용하는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대학원에서 연구했던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레이저를 가지고 쪼개서 다른 애들이랑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정보를 더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6년 동안 연구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걸
이러한 형태의 디소시에이션 방법을 그 써모라는 회사에서 팔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옵션으로 달아놓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연구하는데 많이 필요 없고 왜냐하면 그 가장 큰 이유가 얘들이 너무 완벽하게 셋업 작동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쉽게 작동을 잘하기 때문에 여기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은 여기서도 얻을 수 있고 여기서도 얻을 수 있는데 이게 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은 거의 이제 사용하는 사람 없고 CID, Collision Induced Dissociation을 더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아요. 제가 QQQ라고 이야기했잖아요. QQQ. 그죠? 첫 번째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 아이솔레이션하고 다른 것들 놔버리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충돌을 시키는 거죠. 충돌. 여기서 충돌을 시키는 거죠. 충돌. 에너지를 줘가지고 충돌시키면 이런 놈, 이런 놈, 이런 놈, 이런 놈, 이런 놈이 나오겠죠. 그러면 얘들을 스캔하면 MOG 값이 이렇게 되는 애들을 구할 수 있겠죠. 이러한 형태입니다. 지금 여기서 다시 말하면 여기서 두 번째 이 QQQ에서 두 번째 Q에서 콜리전을 일으켜서 나이트로젠을 일으켜서 충돌시켜서 쪼갤 것인가 엘렉트론을 떨어져서 쪼갤 것인가 아니면 레이저를 쏴서 쪼갤 것인가 그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쪼개는 방식에 대해서 네 가지를 설명을 드렸고 이 그림은 딱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 Q1, QQQ에서 Q1, Q2라고 합시다. Q2, Q3라고 하면 Q1, Q2, Q3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다음과 같은 쪼개진 패턴의 프로덕트 아이언 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프리커스 아이언은 원래 셀렉션한 얘를 우리가 프리커스 아이언이라고 하고 앞에 가면 얘가 이제 프리커스 아이언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프레그멘테이션 패턴을 알아내게 되고 그 패턴을 가지고 이제 또다시 실험을 그 정보를 얻어서 이 단백질 시퀀스가 이 펩타이드 시퀀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 메타볼로드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 똑같은 설명이에요. 보통에 우리가 매스 스펙트로미터 같은 경우는 이걸 보통 매스 스펙트로미터보다는 풀 MS라고 얘기해요. 풀 MS. 풀 MS는 뭐냐면 그냥 이온소스에서 나온 이온소스에서 제너레이션된 이온들을 매스 아날라이즈로 분리하고 디텍션 해보니까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런 그 프레그멘테이션 없이 그냥 AC나 소스에서 흘러나오는 그대로 읽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탄덴 매스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물질을 아이솔레이션해서 쪼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우리가 탄덴 매스라고 이야기도 하고 MS 세컨드 MS 그럼 교수님 그것도 가능합니까? 내가 하나 골라서 쪼개고 다시 고른 얘들 또 쪼갤 수 있습니까? 가능해요. 뭐 MSN이라고 이야기하는데 MS 썰드 MS 하고 이제 MS4가 넘어가면 보통 MSN이라고 해요. N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가능합니다. 계속 쪼개진 애들을 다시 쪼개고 다시 쪼개가지고 구조를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하는 일들을 많이 하긴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글라이코펩타이드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 방식들이 앞에서 말한 이 방식들이 특징이 뭐냐면 글라이코펩타이드는 이렇게 있습니다. CID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ETD를 그다음 많이 사용하고 UV는 사용을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HCD가 CID 한 아주작이에요. 약간 발전된 형태라서 이거하고는 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건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CID를 보면 이 글라이코펩타이드 글라이칸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얘들을 CID를 통해서 이 몰레큘을 아이솔레이션 한 다음에 쪼개면 이 펩타이드 빼보가 안 잘리고 얘들만 잘려요. 글라이칸만 잘려요. 글라이칸만 잘리니까 글라이칸이 대충 어떻게 붙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디 붙어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개발해본 이 엘렉트론을 뚫어주는 엘렉트론 트랜스퍼, 엘렉트론 캡처 디섹션을 보면 얘들은 이제 다시 말하면 전자를 떨어뜨린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전자를 떨어뜨려 보면 이 백본에 글라이칸은 하나도 안 잘리는데 이 백본만 이렇게 잘려요. 백본만. 이게 지금 이
끝새가 어디서 잘려서 나왔는지 이 끝새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들을 다 보니까 어디서 잘렸는지 여기서는 어디서 잘렸니? K 앞에서 잘렸어요. 그럼 이렇게 나타내 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런 파란색 끝새가 있는 게 잘렸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잘린 프래그멘트가 이쪽에 나왔다는 얘기고 걔들을 확인해 보니 펩타이드 백본이 많이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ETD랑 엘렉트론을 이용한 거랑 CID랑 동시에 많이 사용합니다. 이걸 통해서 글라이칸이 어디에 붙어있는지 알 수 있겠죠. where 어디에 붙어있는지 알 수 있고 얘들은 뭐 글라이칸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더 쉽게 알 수가 있으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주로 애들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약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얘들 추가하고 근데 최근에 나온 HCD 뭐 하이 에너지라고 해서 에너지를 좀 한 번에 많이 높여줘가지고 쪼갠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여러분도 굳이 이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 다시 보면 이제 이 CID 이건 제외시키고 CID 같은 경우는 다음에 있으면 쪼개면 이제 아마이드 본드가 끊겨요. 아마이드 본드가 끊기고 이렇게 B, Y 다 필요 없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잘리는 데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펩타이드 같은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콜리전을 하면 여기가 잘려요. 여기가 이렇게. 근데 엘렉트론을 들이키게 되면 여기가 잘려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이 정보를 통해 가지고 또 많은 것들을 또 확인하고 서로 상호적으로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한 건데 뭐 크게 보면 이쪽에서 보면 B, Y를 다 적어놨잖아요. B, Y.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잘리면 이쪽을 B라 그러고 이쪽을 Y라 그래요. 왜냐면 C 터미널, N 터미널 방향으로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데 이쪽은 G, 요거는 C 해가지고 이제 나타내는데 지금 보면 엘렉트론에서 의해서 생긴 애들이랑 이쪽에 생긴 애들이랑 다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CID랑 조금 전에 이런 의미에서도 상호적으로 한쪽은 글라이칸의 위치를 알아내고 한쪽은 글라이칸의 구조를 알아내고 그래서 서로 묶어서 사용하는데 이렇게 같이 서로 그 데이터가 약간씩 다르게 나오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시퀀스를 확인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했듯이 이렇게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건 여러분들 알 필요 없고 그다음에 이건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얘들은 엘렉트론을 떨어뜨려서 엘렉트론을 이온에 펩타이드 이온에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얘들은 이제 펩타이드 이온을 액티베이션 시켜서 내추럴 가스 N2 또는 힐륨에 충돌시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뭐 충돌시킨 것 같은 경우는 Y랑 B가 많이 나타나고 B가 거의 도미넌트하게 나타나고 엘렉트론을 떨어뜨리게 되면 G랑 C가 나타난다. 지금 보시면 얘들은 이렇게 나타냈죠. B, Y, G, G 이렇게 나타내고 얘들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상호적으로 시퀀스가 좀 더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얘기는 조금 전에 얘기들은 특징이 뭐냐면 조금 전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아주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더 사고 나는 그림이라 좋지는 않긴 한데 CAD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자동차를 쪼개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다 쪼개져요. 그래서 그 쪼개진 걸 가지고 뭐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자전거가 충돌을 시켜서 하는 거랑 충돌을 시키는 거랑 아니면 뭐 엘렉트론이라는 번개를 쳤을 때랑 어떻게 쪼개지는지를 비교해 보면 뭐 아주 그냥 조그만 차에서 충돌시키거나 엘렉트론 번개를 치든 뭐 상관없이 그냥 다 쪼개져 가지고 옛날에 어떤 구조였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PTL처럼 여기 자전거가 있잖아요. 자전거가 있으면 이 충돌을 시키면 자전거만 먼저 떨어져 나가버려요. 다시 말하면 이런 펩타이드가 있고 여기에 포스포릴레이션이 있어요. 그러면 CAD를 하면 얘가 먼저 잘려버려요. 글라이칸이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글라이칸만 이렇게 잘려요.
그러니까 시퀀스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전거가 어디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위에 달려 있었는지 뭐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당연히 자전거가 충돌해서 튀어나오면 당연히 위에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뭐 트렁크에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왼쪽에 날아가는지 오른쪽에 날아가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일렉트론 같은 경우는 얘들이 떨어지지 않고 얘들이 본체에서 떨어지지 않고 프래그멘테이션이 일어나요. 이렇게. 이건 이런 영상은 없이 그냥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PTM을 분석하는 데 좋고 그리고 큰 것들도 훨씬 더 잘 쪼갭니다. 얘들이. 하지만 이게 더 많이 사용돼요. 웃기죠? 웃기죠?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지 않고 이것만 사용해도 다 할 수 있게끔 이제 방법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거예요. 네. 이걸 할 수 있는 기기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게 10,000개라 그러면 한국에 이걸 할 수 있는 건 한 10개? 1000개 중에 1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유용한 기술이긴 하지만 크게 메리트가 있거나 그러진 않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런 연구를 PTM을 정확하게 연구하려는 사람들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뭐 많이 사용되거나 그러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이제 그 결과를 나타낸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글라이칸이 2개 붙어 있어요. 근데 글라이칸을 이렇게 쪼개게 되면 이쪽은 CID 또는 CAD고 이쪽은 ETD예요. 근데 보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1990 이거는 이제 글라이칸 모양이에요. 글라이칸만 있는 건데 글라이칸만 쪼개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얘들은 보니까 펩타이드에서 글라이칸이 뭐 날아간 거예요. 보니까 여기 별표돼 있는 거 있잖아요. 얘들은 날아가고 지금 1226은 펩타이드에 하나, 둘, 세 개만 남고 다 날아간 거 뭐 이런 형태예요. 근데 정확하게 아무것도 시퀀스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이게 리얼 데이터 얘들을 보면. 그리고 얘들도 뭐 아이디 하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지 않는 뭔가 계산이 안 되는 형태인데 대신 ETD를 사용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얘들이 쪼개지는 것보다 지금 펩타이드 시퀀스가 쪼개지는 방향이 돼서 그걸 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훨씬 더 어디에 PTM이 붙어 있는지 쉽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고 자 잠시만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면 안 되겠죠? 제가 리뷰를 하고 그리고 그 시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뭔 얘기를 했었죠? 잠시만요. 자, 첫 번째 했던 얘기가 FTICR이랑 끝으로 FTICR이랑 오비트랩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얘들은 FT라는 그거 비싸고 레졸루션이 좋다라고 했고 두 개, 그러니까 이온들이 도는 프리퀀시를 커런트 형태를 읽어서 프리에 트랜스폼이라는 어떤 수학적인 방식을 이용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런 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FTICR 같은 경우는 레졸루션도 좋고 레졸루션도 최고 좋고 액큐레이도 최고 좋지만 한 번에 스캔하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서 뭐 LC랑 같이 연결해서 사용하기가 약간 부담스러운 형태가 돼서 사람들이 대신 액큐레이랑 레졸루션을 조금 낮추고 대신 스캔 스피드를 올린 형태가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아주 최근에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비트의 이름은 이걸 만드는 서머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FT가 들어가면 당연히 뭐 기기는 아주 좋지만 가격이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FTICR 같은 경우는 그냥 네모 박스 안에서 이렇게 도는 거고 그리고 오비트럴 같은 경우는 이런 데 이렇게 도는 거라고 아령같이 생긴 게 도는 애들의 프리퀀시를 코런트 형태로 읽어드린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차원의 문제예요. 차원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섹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2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쿼드러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끝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3차원이에요. 그리고 이건 어떨까요? 그리고 타임 오브 플라이트는 1차원이에요. 왜냐면 그냥
가는 거니까. 직선이니까 2차원이니까 1차원이죠. 근데 리플렉트론처럼 이렇게 갔다 오면 이제 2차원이 되겠지만 그 1차원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1차원이에요. 근데 오비트면 4차원이에요. 왜? 시간에 따라 프리퀀시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걔들을 다 읽어내기 때문에 얘들은 4차원이에요. 차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원이 가면 갈수록 가격이 비싸서 차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비싸진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조와 모양 그리고 모양에 따라서 레졸루션, 애큐러시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전략 분석할 때 필요한 것들이 하나가 첫 번째가 레졸루션이라고 했죠. 레졸루션 파워는 보통 full width at the half maximum이라고 그죠? 이렇게 있으면 이 픽 이렇게 있으면 50%일 때 얘들을 알려주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그냥 계산해서 알려주고 이번은 accuracy. accuracy는 외워두세요. 시험에 낼 겁니다. 이론치 마이너스 실측치 분의 이론치. 그러면 대략적으로 보통 나오면 뭐 2.4 곱하기 10의 6성이 나와서 2.4 ppm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했죠. 보통 accuracy는 우리가 알고 있는 ppm과 약간 다르긴 하지만 보통 ppm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기에 따라서 이 accuracy가 대충 달라지고 그리고 accuracy랑 resolution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실험할 때 맨날 하는 게 calibration이라고 얘기했죠. calibration. 네. 뭐 솔루션을 넣고 클릭만 하면 요새는 다 해주는 형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게 모노아이소토프 또는 아이소토프였죠. 대충 기준이 5kDalton에서 한 10kDalton이고 이 밑으로는 모노아이소토프 픽을 주로 이용하고 넘어가면 에버리지 밸류를 보통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프로테오믹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질량 분석에 많이 쓰이는 메타볼로믹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은 가장 간단하게 뭐 전처리를 하고 LCU에 들어가게 되고 LCMS에 나오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몰레큘러 웨이트만 가지고 우리가 풀 MS를 했을 때, 풀 MS를 얻었을 때 몰레큘러 웨이트 가지고 정보를 알 수 없으니 내가 원하는 것들 아이솔레이션에서 충돌을 시킨다고 그랬죠. 충돌을 시키거나 뭐 CID 또는 ETD 제가 설명할 때는 CID만 했지만 ETD를 하게 되면 다시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얘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리면 이게 나온 펩타이드의 시퀀스가 어떻게 됩니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정량도 하게 되고 정량도 뭐 방법을 잘 만들어서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워크플로우가 단백질을 질량 분석기로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워크플로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메타볼라이트도 똑같죠. 메타볼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래그멘테이션 메타볼라이트 같은 경우는 프래그멘트 일루션 타임 그리고 M오버 G 그리고 몰레큘러 웨이트 M오버 G 몰레큘러 웨이트 M오버 G가 몰레큘러 웨이트구나. 그리고 프래그멘테이션 패턴을 가지고 추측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거는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알고 있는 정확한 구조를 알고 있는 스탠다드 물질을 분석해 가지고 비교해서 같으면 이 물질은 뭡니다 라고 하는 게 맞다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DNA, RNA뿐만 아니라 프로테오믹스, 메타볼로믹스 데이터를 모아서 연구를 하는 게 뭐라 그랬죠? 멀티오믹스라고 그랬습니다. 멀티오믹스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작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레그멘테이션은 서피스에서 충돌시키는데 요새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CAD 또는 CID라고 불리는 거고 엘렉트론을 주는 게 있었고 제가 박사 대학원 때 공부했다는 UV를 쏘아서 쪼개주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CID랑 ETD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가 CID 같은 경우는 아마이드 본드가 잘리는데 ETD는 그 옆에 본드가 잘리게 되고 그래서 두 개를 실험 결과적으로 비교해보니 가장 차이가 나는 게 PTM 같은 경우 CID 같은 경우 PTM을 떨어뜨리거나 PTM에 조각이 나게끔 하는데 ETD는 걔들을 그대로 두고 펩타이드 백본만 쪼개는 역할을 하더라라는 거였죠. 그리고 ETD와 CAD를 비교했을 때
뭐 아주 작은 차는 충돌시키고 뭐 일렉트론을 쪼개도 크게 문제 없이 우리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데 큰 트럭 같은 경우는 CAD보다 큰 트럭이라는 표현은 이제 단백질이 큰 거였죠. 단백질이 큰 거였으니까 그 다 큰 단백질도 ETD는 좀 더 스무스하게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단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시험에 관한 내용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시험은 다음 주 월요일이죠. 잠시만요. 자, 제가 여러분들 그 카메라 안 켜니까 지금 딱 두 사람만 켜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답하는 대로 그냥 다 흘러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첫 번째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글을 남겼으니까 자, 시험은 월요일 날 3시부터 3시 40분. 아마 혹시 여기 수업 듣는 학생들 중에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 한두 명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 부분은 1시간 반 동안 시험을 치고 BDM을 칠 거기 때문에 10분 동안 여러분들 작성하는 시간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이 여기다 업로드 하려고 그러면 PDF 파일로 바꿔야 되고 사진 파일로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10분의 시간을 더 주는 거예요.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뭐 난 5분만 사용하면 될 것 같다 싶으면 그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리고 모든 답안은 자필로 작성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간 이유가 작년에 보니까 뭔가 A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적으니까 네이버에 찾아가서 카피 페이스트해서 올리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적게 적더라도 자필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생각이 들어서 자필로 하는 거고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정확하게 14시 40분 00초까지 올리지 못하고 그 위로 넘어가게 되면 3분당 5%씩, 10%씩 자기 점수를 감점하겠다는 의미예요. 그 말은 30분이 넘어가게 되면 내봐도 0%니 0점 처리가 된다는 의미겠죠? 뭐 혹시 실수해가지고 조금 시간을 넘기거나 할 텐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16시 30분 되면 다 정리하고 파일을 올리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책, 컴퓨터 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여러분들 시험 칠 때 제가 보이게끔 여러분들이 이제 얼굴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시험 치는 방향이 여러분들 몸 전체가 보이게끔만 하면 돼요. 네. 그리고 시험 문제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 시간 안에 다 못 풀게 할 거예요. 오픈북이기 때문에 시간을 아주 길게 주는 것보다 시간을 짧게 주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 안에 다 풀게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영어로 내실 건가요? 한글로 내실 건가요? 되도록이면 한글로 내도록 할게요. 한글로 내고 답은 영어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할 때 영어 단어를 많이 쓰고 그리고 뭐 한글로 내다 하더라도 중요 단어들은 제가 영어로 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뭐 설명은 다 한글로 하겠지만 중요 단어는 영어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건 이해하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첨부 파일에 보면 제가 작년에 이게 작년에 이제 그 약물 전달학이라는 수업에서 이렇게 수업을 했던 중간고사인데요. 어, 패턴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단어 채우기. 두 번째는 그림이나 이런 걸 보고 단어 채우기. 두 번째는 설명하라. 뭔가 단어를 주어주고 뭐 두 문장, 세 문장으로 설명하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각 챕터별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토탈 한 100점 만점으로 할 거고요. 뭐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이미 한 문제는 분명히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뭐 누구도 다 알고 있을 테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어? 공부하기 싫으면 그거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한 문제는 이미 알려드렸고 약간 수치만 바뀔 거니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더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아니면 혹시나 뭐 지금은 생각 안 나고 나중에 뭐 물어볼 게 있으면 댓글로 남기면 댓글에다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픈북인데 자필로 써야 되고 시간을 정확하게 준수해야 되고 그리고 시험 문제가 많아서 제 시간 안에 다 풀기 쉽지 않을 것이다. 가 네, 이번 시험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자, 뭐 더 필요하신 분? 오케이? 그러면 잠시만요.